그래서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양자역학의 태동, 양자역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들을 텐데, 닐스 보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 이론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위안이 돼요. 양자역학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양자역학이 뭔지 알았다라면 제가 강의를 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도대체 교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면 제가 굉장히 잘 가르친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원자론에 발전하고 흑체 복사하고 입자파동, 이중성 뭐 이런 얘기들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뭐 슈레딩거 방정식, 또 간단한 케이스에 한번 뭐 직접 풀어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 코펜하겐 해석까지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5월 마지막 주에는 양자역학의 스핀과 관련된 뭐 얘기들 하고, 그 양자 얽힘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추천 도서를 써봤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양자역학 책들은 제가 다음 시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반적인 현대물리 수준에서 이제 뭐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책들을 몇 개 적어봤어요. 그래서 우선 원자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부터 잠깐 살펴볼 텐데, 옛날에도 원자론이 있었죠. 그죠? 이분들 레오키포스하고 데모크리토스, 이게 연대를 보면은 뭐 기원전 400년, 300년 뭐 이 무렵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아톰이었는데 쪼갤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분이 언젠가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내용들이고, 이런 만화도 있었죠. 근데 이때 이분들이 얘기했던 원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표현이 뭐 이랬다는데, 충만한 것으로의 원자와 그것이 찾아낸 공간으로서 공허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니까 뭔가 알갱이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가 있고, 그 알갱이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뭔가 비어 있는 게 있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뭔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선호했고, 그래서 물리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그 접촉 기동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었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서 현대적인 원자론하고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대 원전에 나온 건 1803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넘게 걸렸죠. 2000년 넘게 걸렸어요. 돌턴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거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단지 이렇게 선언만 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화학을 한 거잖아요. 화학. 옛날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질량보존의 법칙이나 뭐 일정 성분비 법칙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원자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니까 아주 잘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근대적인 원자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19세기 초예요. 거의 19세기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보다도 뭐 2000년 이상, 2200년, 2300년 그 정도 걸렸는데, 그런데 이 돌턴이 나온 이유도 이게 지금 1803년인데 그렇다고 원자론이 또 바로 받아들여졌느냐면은, 실제로 이게 진짜 원자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는 또한 10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100년.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아인슈타인 때문에. 그때 아인슈타인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 1905년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그 해 논문 중요한 거 3개 썼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브라운 운동인데, 이게 요걸로 실제 그 브라운 운동이 물 분자의 불규칙한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뭐 거기서 예측한 걸 나중에 뭐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략 또 한 100년이 걸린 거예요. 100년이. 19세기 말에 들어가면은 세기말 비엔나라고 하는 논리 실증주의, 비트겐슈타인이니 뭐 이제 마흐니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얘기했던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믿을 수 없다. 그런 건 과학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조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나 분자나 이런 거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한동안 되게 유행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원자나 분자론이 받아들여지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됐어요. 어쨌든 원자론이 정말로 원자가 실제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건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데모크리토스 이래로 뭐 2300년이나 걸렸고, 그런데 20세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진공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전극을 넣어서 이렇게 전압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진공관 안에 뭔가 이렇게 뭔가 흘러가는 게 이제 뭐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음극선이라고, 음극에서 나온다고 해서 음극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이 정체가 뭐냐 논란이 있었는데, 요게 새로운 입자 전자다라고 이렇게 특정을 한 사람이 이제 영국의 J.J. 톰슨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J.J. 톰슨이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어쨌든 전자 발견을 했고 그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음극선에 대한 연구는 또 당시의 과학자들이 어쨌든 그게 이 정체가 뭐냐, 이 신기한 현상에,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도 했고 뭐 프로포잘도 하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 톰슨 말고 다른 과학자들이 음극선의 정체에 대해서 훨씬 더 정밀한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말하자면 이제 마흐주의 내지 논리 실증주의에 좀 경도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얼마나 그 자기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입자의 실체다. 그러니까 원자 내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새로운 입자의 실체다라는 해석까지 가진 않아요. 그냥 음극선이라는 그 정체 모를 어떤 그런 어떤 레이의 뭐 전자기적인 성질이나 이런 걸 열심히 연구를 했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자 발견의 공로는 J.J. 톰슨한테 돌아간 거예요. 톰슨은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원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라고 그냥 지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음극선 안에다가 거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 성질이 거의 뭐 똑같더라.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톰슨이 그런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이 맞다면 이게 정말로 그러면은 그 음극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놈들이,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놈들이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원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다라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원자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원자는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하부 구조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그래서 톰슨이 이제 전자를 발견한 다음에 그 원자라는 게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라고 설명을 한 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보통 원소들은 뭐 수소 원자나 다른 원소들 보면은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애가 새로 있어,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뭔가 플러스 전기가 어떻게든 분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톰슨이 얘기한 게 푸딩 모양인데, 푸딩처럼 플러스 전기가 원자 곳곳에 이렇게 균일하게 플러스 전기로 쫙 그냥 somehow 이렇게 뿌려져 있고, 그 마이너스 양전하고 골고루 이제 퍼져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들이 검포도처럼 박혀 있다.
뭐 그럴듯하죠 어쨌든. 지금 우리 뭐 답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뭐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푸딩 모형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 로버트 밀리컨이 그 유명한 실험을 하나 하는데, 이 아저씨 이분이 1913년에 이제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걸로 전기 전해량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톰슨도 전자를 발견한 다음에 이 새로운 입자에 자기가 새로운 입자라고 주장했던 그놈의 물리적 성질을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잖아. 전기량이 정확하게 얼마고 질량이 정확하게 얼마고 그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질량과 전하량, 뭐 비전하라고 하는 뭐 그 양들은 쭉 쟀는데, 그러니까 전하량이 얼마냐, 그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가 유니버설하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놈의 물리적 특성, 질량이 얼마고 전하량이 얼마고 이거를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 실험들을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성공했다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실험이 로버트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에요.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미국인으로서 두 번째 받은 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 처음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 마이클슨. 네, 마이클슨 몰리 실험했던 마이클슨이 미국 사람 중에 처음 받았고, 이 사람은 두 번째도 받았고, 그래서 둘 다 굉장히 미국에서는 영웅적인 과학자예요. 영웅적인 과학자. 아주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지금 옛날에 황우석 비슷한 그런 위상을 가졌던 분이고, 노벨상 수상 이유는 이 실험에다가 나중에 이제 나올 이제 광전효과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로 플랑크 상수를 또 정확하게 측정한 뭐 이제 그런 공로까지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 수상했는데, 이 기름방울 실험이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그 밀폐된 공간을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방울을 이렇게 뿌려요, 분무기로. 근데 저 기름방울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서 그 망원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 실험 장치 안에 이걸 확대경을 놓고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미세 입자예요. 그래서 기름방울을 뿌려놓고 이렇게 쭉 자유낙하를 하겠죠. 자유낙하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을 걸어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뭘 이제 그 대전을 시켜요. 이 기름방울에다가 정기적으로 기름방울 하나하나에 전기가 뭐 이제 마이너스 전기가 어떻게든 이렇게 입혀지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 자연낙하를 시키고 전압을 걸어주면 이 중력 때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힘을 받는데, 이제 전기력으로 역방향으로 걸어주면은 이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반대방에 힘을 받겠죠. 거기다가 얘가 이제 공기 저항도 받아요. 그러면은 저 힘들이 비길 때 얘가 등속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등속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잘 포착을 해서 등속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고르면은 그놈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걸린 전압이 얼마인지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입자에 대전된 전하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전하량이 많이 입혀진 애들은 조금만 전압을 걸어도 이렇게 그 중력을 잘 이길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중력을 못 이기고 그냥 내려갈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기름방울에 입혀진 그 전하량들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기름방울을 썼냐 하면은, 처음에 물방울 냈어요. 물방울 냈는데 물방울이 빨리 증발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낙하를 하면 이게 시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 그죠? 꽤 긴 시간 동안 이 기름방울, 뭐 물방울이 됐건 기름방울이 됐건 얘네가 모양을 유지하면서 쭉 떨어져 줘야 되는데, 물방울은 이게 빨리 증발해서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좋은 게 없을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 중에 고른 게 기름방울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측할 때 여기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 학부 3학년 때인가 이 실험을 직접 해봤는데, 이거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굉장히 어려운 실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실험 결과를 밀리컨이 출판을 했는데 이제 그 논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58개의 기름방울을 분석을 했다고 써놨는데 그게 선택된 그룹이 아니라 60일 동안 실험 대상이 된 기름방울 전부를 그렇게 분석을 해서 자기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그 전하량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이슈가 됐던 게 이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지만은 과연 자연에 존재하는 전하량이 어떤 최소 전하량이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전하량이 최소 전하량이 있고 그것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 1배, 2배, 3배, 4배. 그 입장을 취했던 게 밀리컨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던 게 이제 펠릭스 에르나프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기 전하량이 연속적으로만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에르나프트도 뭐 실험을 뭐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어쨌든 뭐 결국 이제 그 승자는 밀리컨이 되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도 전기 전하량은 그 전자 전하량 뭐 1.6 마이너스 10의 19승 쿨롱의 정수배라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밀리컨의 공정, 그걸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했다는 거지. 꽤 정확한 값으로 그 값도 이렇게 확정을 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밀리컨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이 논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의 제랄드 홀튼이라는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사학자. 이 사람이 밀리컨이 이제 데이터를 조작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튼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밀리컨의 연구 노트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요. 연구 노트를 봤더니 그러니까 뭐 이동안 이제 실험했던 연구 노트를 봤더니 실제 실험의 데이터 분석에 썼던 기름방울이 140개가 넘었다. 그 앞에서 밀리컨이 출판한 논문에는 58개라고 썼는데 연구 노트를 보니까 그게 뭐 100개 가까이 더 많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트 중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건 데이터가 정말 아름답구나, 이거는 써야겠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있고, 오류가 커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홀튼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전기 전하량이 어떤 최소값의 정수배로만 존재할 거다 라는 밀리컨의 신념이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겠죠. 밀리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과학자였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데이터 조작으로 노벨상까지 받고 이제 이랬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책들 뭐였지, 과학을 배신한 뭐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인가, 하여튼 그런 책들에도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로 인용이 돼 있고, 한국에서도 황우석 사태가 났을 때 황우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밀리컨의 사례를 들어서 밀리컨도 데이터 조작을 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우리만 문제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학자 중에 그 앨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약간 이제 반론을 펴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버렸던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다시 분석을 해보더라도 원래 밀리컨의 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특정한 값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는 결론이 폐기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제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버리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실험을 분석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뭐 들어가요. 이게 뭐 기름방울이 너무 크면은
그러면 그 기름방울이 이렇게 내려갈 때 공기 저항을 받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공기 저항이 어느 정도의 저항을 받는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맞으려면 기름방울의 사이즈가 크냐 작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는 잘 안 맞으니까 제외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던 사람이 이제 프랭클린이고,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미묘한 문제인 거지.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다 데이터를 어떤 실험의 정합성 때문에 그렇게 버렸는지, 아니면은 홀튼의 주장대로 그 신념에 경도돼서 데이터를 버렸는지는 뭐 지금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프랭클린도 인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분석에 썼던 데이터 전부를 논문에 싣진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 그러니까 모든 기름방울을 논문에 적시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러니까 버리는 과정도 되게 과학적이어야 돼요. 이게 결국 시그널을 보는 거는 이게 우리가 얻은 어떤 그 데이터에서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슷한 시그널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어떤 과학적 상황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건지를 그거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실험 논문을 보면은 백그라운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버릴 때도 내가 왜 이 데이터를 버렸는지를 그거를 사실은 논문에서 꽤 비중 있게 써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거는 또 지금 입장이고 과학이 또 굉장히 발전했대. 그게 어느 시점이라고 할 수는 또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20세기 후반에 과학이 굉장히 거대 과학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관점에서 한 100년 전에 과학자들에게 지금과 똑같은 어떤 과학 윤리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밀리컨이 실험했던 20세기 초반에 그 어떤 뭐 보편적인 어떤 그 윤리 기준이라든지 또 과학 활동에 대한 어떤 뭐 통상적인 과정,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정형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암묵적인 어떤 합의들 이런 게 어느 수준이었는지도 좀 함께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요 문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지금의 관점을 강요하는 걸 수도 이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 기름방울 실험은 그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비 플래처라고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밀리컨의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대충 감이 오시죠? 감이 안 오시나? 그래서 이 아저씨가 죽은 뒤에 81년에 죽었는데 그 비망록이 그 이듬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자기가 기름방울 실험 주도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밀리컨하고 이제 학위 논문을 놓고 딜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죽은 이듬해 82년에 그 피직스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 이렇게 실려요. 이렇게. 제목이 My Work with Millikan, The Oil Drop Experiment. 그래서 뭐 쭉 나와요. 이제 그 당시에 자기의 개인사하고 어떻게 밀리컨을 만났고 실험 어떻게 했고 거기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구글신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PDF 파일을 그냥 여러분도 구할 수 있어요. 관심 있어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원래 물방울로 했는데 너무 빨리 증발하니까 다른 대체품을 뭘로 할까 하다가 아, 기름방울이 좋겠구나. 그래서 기름방울로 하자. 자기가 처음에 아까 보여줬던 그런 모양의 실험 세팅을 이제 다 했다.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보다 자기가 뭐 이거 사와서 이거 장치하고 이거 사와서 이거 장치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밀리컨한테 보여줬더니 밀리컨이 되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같이 이렇게 계속 또 연구를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 크레딧을 정하는 문제가 계속 참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럼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물방울이 안 좋으니까 기름방울로 하자. 그 얘기를 누가 처음 했느냐? 네? 그 기름방울 실험에 대한 크레딧을 정할 때 기름방울로 하자는 거를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느냐를 밝혀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공로를 더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근데 실제 얘기하다 보면은 누가 먼저 기름방울을 얘기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애매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고, 플래처도 여기 비망록에 뭐라고 썼냐면은 정확하게 누가 먼저 기름방울 얘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지. 이거를 녹음을 해놓거나 그러지 않은 다음에야 정확하게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그게 얼마나 실현이 됐고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근데 아무튼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he는 밀리컨이에요. 그러니까 he wanted to be the sole author of the first paper. 그러니까 이게 처음 논문이 제일 중요한 논문이었겠죠. 이 기름방울 실험과 관련해서 한 5편 논문이 연작으로 나와요. 연작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논문이 제일 중요했고, 처음 드래프트 내용에는 이제 이제 논문 안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플래처랑 내가 어떻게 실험을 했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할 때 그 무렵에 밀리컨이 하비 플래처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와서 당시 신혼이었대는데 직접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논문은 내가 단독 저자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플래처가 쓴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수 없잖아. 지도 교수가 와가지고 야, 내가 저거 할게 단독 저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 쉽지가 않죠. 그때 미국에서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플래처가 나중에 여기저기 얘기를 했겠죠. 해석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자주 물었대요. 밀리컨한테 나쁜 감정 같은 거 있느냐 혹시 그 일 때문에. 그랬더니 또 그렇지는 않대.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하여튼 밀리컨이 자기한테 굉장히 잘해줬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또 대놓고 이제 막 또 욕하는 모양새가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컸을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거 노벨상 페이퍼잖아 어쨌든. 그죠? 노벨상 페이퍼고 역사에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남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5개의 연작 논문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논문은 밀리컨 단독 저자로 나가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밀리컨 노벨상을 받고, 마지막 5번째 논문이 이제 하비 플래처 단독 저자로 해서 그게 학위 논문이 되는 거예요. 밀리컨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너 학위 논문을 하면 되는데 학위 논문은 이제 너 단독 저자로 해야 학위 논문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5번째는 네 이름 넣어서 학위 논문하고 첫 번째는 그냥 내 단독 저자로 할게.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다. 합의 내지는 이제 통보가 된 거죠. 하여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미국도 옛날에 이러고 살았죠. 뭐 지금도 전혀 뭐 아주 뭐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이라는 게 또 공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보다 저희 물리학계도 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뭐 완전히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러더퍼드가 등장을 해요. 러더퍼드. 이 아저씨는 뉴질랜드 출신인데 하여튼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영국 가서 공부하다 대박친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뭐 결과부터 말씀드린 이 아저씨가 원자 핵을 발견한 게 1911년이에요. 1911년. 그런데 이미 이 아저씨는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이미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물리학상은 못 받았어요.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실험 결과로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그 실험, 입자물리 실험에 거의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한, 지금 실험과 관련된 입자물리 실험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나 뭐 실험 방식들이나 이런 것에 어떤 전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알파 입자 실험으로 원자핵을 발견했다고 썼는데, 알파 입자가 뭐냐면은 옛날에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막 이상한 신기한 입자들이 새로 발견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정체를 몰라서 그냥 이름을 붙일 때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체가 뭐냐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알파 입자는 되게 무겁죠? 되게 무거운 놈이에요. 베타 입자는 전자고, 그래서 무슨 베타 붕괴 이런 얘기를 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붕괴 현상이 베타 붕괴라고 불러요. 감마 입자는 그냥 빛의 일종이죠. 빛의 일종. 파장이 굉장히 짧아서 에너지가 높은 거, 그거를 감마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를 땐 그냥 알파, 베타, 감마로 불렀는데, 하여튼 러더퍼드는 그 방사성 원소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 이 무거운 헬륨 원자핵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알파 입자 튕김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어떻게 실험했냐면 얇은 금박에다가 이렇게 알파 입자를 쏘는 거예요. 쏘고 그 뒤에는 이렇게 스크린을 둬가지고 알파 입자가 이렇게 찍히면은 그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쏘았더니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대부분이 그냥 지나갔는데, 그 중에 뭐 수천 개 중에 한 개, 뭐 만 개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진행 방향과 역방향으로 튕겨 나오는 게 있었어요. 이게 극히 빈도는 작았지만 이런 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적어 놓은 게 이런 식으로 적어 놨어요. 가이거가 그 실험 조수였어요. 그 러더퍼드에. 여러분 후쿠시마 사태 난 이후로 방사능 측정하는 계기로 가이거 계수기 얘기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나? 가이거 계수기. 그 가이거 계수기의 그 가이거가 이 가이거예요. 가이거가 아주 흥분해서 자기한테 와서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알파 입자들 중 몇몇이 후방으로, 그러니까 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튕겨 나오는 그걸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러더퍼드가 자기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15인치 포탄을 화장지 한 장에다 대고 쏘았는데 그게 되돌아와서 여러분 맞힌 것만큼이나 믿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답을 다 아니까 저게 신기하냐 이제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게 그러니까 원자의 내부 구조를 모르던 때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톰스 모형이면은, 이런 식으로 푸딩이면은 여기 이제 알파 입자를 쏘면은 알파 입자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죠. 지나가고 이때는 이 전자들하고 알파 입자들이 여러 번 튕기는
충돌하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거를 러더퍼드는 뭐라 그랬냐면 복합산란이라고 해서 복합산란. 그래서 이 푸딩 모형에서 알파 입자가 원자 속을 들어가면서 전자랑 복합산란을 해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90도 이상 방향으로 튕겨 나오는 것이 가능하냐, 이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두 입자의 충돌 산란 단면적이라고 하는 이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을 한 게 러더퍼드예요. 그게 이제 충돌 확률에 대한 건데 그 양을 그대로 써요, 지금도. 가장 중요한 양 중에 하나의 충돌 실험을 할 때. 그래서 복합 산란을, 그러니까 톰슨 모형을 가정하고 복합 산란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큰 각도로 뒤로 나갈 확률 이런 것 쭉 계산해 오리지널 페이퍼를 보면은, 근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야. 낮고. 그래서 이 자기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 1년이 걸립니다. 1년. 1년 후에 얻은 결론이 이제 이거예요. 한가운데 뭔가 무거운 놈이 있다는 거지. 나머지는 텅 비어 있고. 대부분 다 지나가는데 어쩌다 한 놈 중간에 얻어 걸린 놈은 이렇게 뒤로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결론이 뭐냐면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플러스 전기가 그냥 이렇게 푸딩처럼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기는 원자핵이 한가운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아주 무거운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게 러더퍼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사이즈가 원자핵의 한 10만 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거죠. 10만 배면 10만 배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면은 그 월드컵 상암 경기장 가 보셨나요? 안 가 보셨나요? 상암구장이 있는 건 아시죠? 축구장 이게 사이즈가 대략 뭐 300m 뭐 하여튼 그래요. 한 변의 길이가. 그거 10만 분의 1이라면 거기 있는 모래알 정도 될 겁니다, 아마. 10만 분의 1이면. 그러니까 원자가 그런 거예요. 핵이 가운데 있고, 그 우리가 원자라고 경계 지을 수 있는 그 사이즈는 한 10만 배 정도 되는, 모래알과 축구장의 비율 정도 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태양 주위로 행성이 도는 거랑 비슷해서 이걸 태양계 모형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제 무슨 책 보면 뭐 원자가 있는데 원자 내부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그게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마치 지구가 태양 돌듯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이 심상이 원자핵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심상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모양들이 이렇게 뭐 핵과 관련된 이미지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또 매력적인 게,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게 거시적으로 우리 지구 태양의 그 원리하고 되게 비슷하다. 또 상당히 매력적인 거잖아. 어쨌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참 그런 질서를 찾는 게 또 물리학을 하는 보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러면 좋은 거지,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원자의 안정성인데, 이게 이제 전자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기전자공학과니까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전기를 띤 애가 가속 운동을 하면은 빛을 내요.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원 운동을 하면 빛을 내. 가속 운동이라서. 빛을 내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이 궤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계속 이제 빛을 내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안정적인 원자를 만들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 태양하고 달리 지구 태양은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선 스펙트럼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빛의 스펙트럼은 이런 거죠.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렇게 쭉 있는.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원자를 여러 가지 종류의 원자의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원자가 내는 빛은 이런 식으로 띠 모양으로 띄엄띄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닐스 보어가 이제 이때 등장을 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냥. 이거 보어 젊었을 때 사진인데, 보어는 뭐 양자역학의 뭐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양자역학을 만든 뭐 대표주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주구장창 싸우고. 그러니까 85년이니까 아인슈타인이 1879년이니까 뭐 아인슈타인보다는 좀 어린데 어쨌든 양자역학과 관련해서는 아인슈타인하고 계속 대립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양자역학을 지켜온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그 연구소가 있어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시에 1920년대에 그러니까 보어 그룹은 거의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잘 나가는 데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저씨가 자기 원자 모형을 낸 게 1913년경인데 보어가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가정. 근데 가정을 이걸 보면은 약간 좀 어이없기도 한데 전자는 그냥 안정된 궤도를 가진다고 그냥 선언을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원자는 안정적이잖아 어쨌든. 네? 원자는 안정적이니까 그냥 전자는 그냥 우리는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궤도가 있나 보다.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여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전자의 궤도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궤도가 연속적으로 임의의 값을, 그러니까 태양계 같으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꼭 그 궤도 반지름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일 필요는 없죠. 없어요. 임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초기 에너지에 따라서. 그런데 원자 내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모든 가능한 궤도에 있지 않고 띄엄띄엄 궤도가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스펙트럼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연속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 나오는 빛은, 원자에서 나오는 빛은 이 높은 에너지 궤도에서 낮은 에너지 궤도로 떨어질 때 이제 빛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근데 궤도가 띄엄띄엄 있으니까 나오는 빛의 파장이 임의의 값을 연속적으로 가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톡박으로 그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그냥 한 거예요. 그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형인 거예요. 모형. 보어 모형. 물론 이제 이 가정이 뭐 이제 궤도 양자화 조건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때 뭐 이제 썼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갖다 쓰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자기 모형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어 원자 모형인데 그게 1913년이고 구공로로 22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게 보어 원자 모형이지 이런 거예요.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게 궤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유로 얘네가 이렇게 안정적인 궤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빛을 내면서 이렇게 궤도가 줄어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고유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임의의 사이즈의 궤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뭐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그걸 이제 양자화라고 불러요. 퀀타이즈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 안정적이고 불연속적인 궤도를 가지는 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높은 궤도고 이게 에너지가 낮은 궤도. 그래서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질 때 거기에 산응하는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가정을 놓고 계산을 쭉 하니까 모든 게 다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거 선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호 원자 모형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인데 그냥 모형인 거예요, 모형, 이거는. 성공적인 모형.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또 엿볼 수 있는 게 그 클래시컬하고 난 클래시컬의 차이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클래시컬은 모든 물리량이 연속적이에요. 이렇게 빗면이 있으면은 이 구슬이 빗면에 임의의 위치에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미시 세계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연속적인 것이 그래서 고전역학의 특징이라면은 미시 세계로 내려가면 여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빗면을 자세하게 굉장히 원자의 세계로 들여다보니까 이 세계에서는 이렇더란 말이죠. 에너지가. 임의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계단 형식으로 특정한 레벨만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보호의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모든 양이 단절적인 거예요. 그래서 퀀텀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퀀티티에서 나온 말이겠죠. 뭔가 덩어리져 있다라는 거예요. 퀀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퀀텀 미케닉스는 뭐냐면 덩어리진 어떤 양을 가진 그런 대상에 대한 물리학. 그게 퀀텀 미케닉스예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져 있다는 거는 그것에 정수배름한 어떤 물리량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띄엄띄엄 있겠죠. 불연속적으로.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는 불연속의 세계예요. 단절적이고 불연속적인.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고 난 클래시컬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성 이론도 클래시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렐러티비스틱 하면은 그게 난 클래시컬로 하긴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난 클래시컬이라고 하면은 퀀텀 미케닉스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절적이고 덩어리진 양에 대한 물리학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상대성 이론은 특수나 일반이나 전부 다 그냥 클래시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양자 중력이니 이런 데 가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형하고 이론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보어가 보어 모형을 만들 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유를. 그러니까 모형은 그냥 임의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통박으로 갖다 붙인 거거든. 그래서 모형인 거야. 잘 맞든 어떻든 간에. 근데 이론은 뭐냐면은 뭔가 first principle이 있어요. 이론은. 거기도 당연히 이제 가정이 들어가겠지만 뭔가 한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설명한 게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모형하고 이론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보어는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상을 설명해서 모형을 만든 거예요.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전자궤도가 왜 그렇게 안정적인지, 왜 양자화되어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자연의 원리를 세우고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양자역학이 발전해서 뭐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로 이론, 퍼스트 프린시플로부터 이론을 만들고 그걸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보어 모형의 결과가 다시 리프로듀스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자 모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까지 얘기를 했고, 10분 쉬었다가 흑체 복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